어느 하녀의 딸이 억만장자에게 단 5단어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한 평범한 저녁, 억만장자 김민석은 매년 열리는 그의 재단 자선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성공과 관용을 기념하는 밤이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몇 시간 전,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일이 벌어졌다. 10살짜리 소녀, 그의 하녀 박선희의 딸이 그에게 접힌 쪽지를 건넸다.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흔들리는 글씨체로 모든 것을 바꿀 5단어가 쓰여 있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무슨 함정인가? 누가 꾸민 짓인가? 왜 겁에 질린 아이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것은 한 하녀의 딸이 접힌 쪽지 한 장으로 어떻게 억만장자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에어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창밖으로 억만장자 김민석은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꿈과 고난이 펼쳐진 은하계 같았다. 그는 무일푼에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놓인 소름 끼치는 쪽지는 그림자가 가장 높은 탑까지도 드리워질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였다. 김민석은 틀에 박힌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정확히 6시가 되면 그는 그가 정복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차가운 한국 전통차를 마셨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싸워 이긴 또 다른 하루의 끝을 기념하는 스스로 부과한 의식이자 조용한 성찰의 순간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아로카이의 전설, 군사 역사에 이름이 새겨진 옛 시대의 영웅인 김장호 장군의 손자였다. 김민석은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물려받았지만 전장에 대한 기질은 물려받지 않았다. 김민석의 전쟁은 숫자와 계약으로 치러졌다. 그의 승리는 주가 포인트와 시장 점유율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익숙한 일상의 편안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가사 도우미인 조용하고 묵묵한 박선희는 그날의 업무를 막 마쳤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그녀의 10살짜리 딸, 박은지가 겁에 질린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한 작은 아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김민석이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은지는 접힌 종이 한 장을 그의 손에 쥐어줬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고 김민석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쪽지만 남았다. 그는 쪽지를 펼쳤다. 아이의 불안정한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는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김민석은 쪽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함정? 무슨 함정? 그는 사업가였지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회의, 협상, 그리고 자선 파티 같은 예측 가능한 풍경이었다. 물론 그에게는 라이벌들이 있었다. 기꺼이 그의 실패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함정이라는 단어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첩보와 비밀 작전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유물이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은지라는 작은 소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아 항상 엄마 옆에 꼭 붙어 다니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고 따뜻한 미소나 사탕 한 조각을 건네곤 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이런 것을 썼을까? 그녀가 그의 값비싼 보안팀이 놓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갑자기 오싹한 생각이 그의 혼란을 꿰뚫었다. 오늘 밤 김재단 자선 파티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자선 활동의 정점이었고 도시의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화려한 행사였다.
그는 2시간도 차에 남지 않은 시간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파티는 그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서울미술관의 새로운 신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관대함을 축하하는 공개적인 행사였다. 동시에 함정을 위한 완벽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패널이 미끄러지며 최첨단 보안 콘솔이 드러났다. 그는 자선 파티의 보안 프로토콜을 검토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의 보안 책임자이자 전 청와대 경호처 요원인 천대현은 그에게 장소가 안전하다고 확신시켰었다. 하지만 소녀의 쪽지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 작은 독씨앗은 지금 두려움의 덤불로 싹트고 있었다. 그는 천대현을 믿었다. 그는 꼼꼼하고 철저한 완벽한 전문가였다. 하지만 천대현은 세상을 위협과 대응책, 경호원과 금속 탐지기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명백한 위험, 노골적인 공격을 포착하도록 훈련받았다. 반면에 아이의 경고는 보안 점검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훨씬 더 교활한 것을 암시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의 배신을 암시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적이다 라고 말했었다. 노 장군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유령 같은 예감처럼 울렸다. 그는 평생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다. 하지만 위협이 이미 안에 있다면 그는 쪽지를 다시 보았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이의 글씨체는 메시지의 심각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싸울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보답해야 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공식 기록에는 없는 개인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가 뒤로하고 싶었던 과거의 유물 같은 번호였다. 2번째 신호음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오랜만이군, 옛 친구. 손에 떨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 파티에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놓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싸웠던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술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그 작은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겁에 질린 파란 눈, 떨리는 손. 그녀는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왜 그랬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창밖의 서울 불빛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들의 화려함은 다가오는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이 도시를 어느 정도는 자신이 건설했다. 그는 그의 재산을 도시의 기반, 병원, 학교에 쏟아부었다. 그는 도시 사람들에게 그의 많은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그의 남동생 김진우는 그에게 끊임없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가 준 모든 기회를 낭비한 남자였다. 김진우는 도박꾼이었고 술꾼이었고 김민석의 성공에 분개하는 남자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일까? 하지만 그것은 김진우의 평소 자기 파괴적인 방식에 비해 너무나도 정교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누나 김혜진이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였다. 김혜진은 김민석만큼이나 야심적이지만 양심이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항상 그의 매형 한승호가 그를 가족 유산의 라이벌이자 장애물로 보고 있다고 의심했었다. 하지만 그를 살해할 계획까지 꾸미다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들린 쪽지는 차갑고 냉혹한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함정을 설치했다. 그리고 10살짜리 소녀가 그가 그것에 무방비하게 걸어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는 자선 파티에 갈 것이다. 그는 사자의 굴로 걸어 들어갈 것이지만 먹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누가 그를 죽이려 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낼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최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고 가르쳤다. 오늘 밤 김민석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 한여의 딸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찾아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가 무엇을 아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는 보안 책임자에게 전화했다. 천대현.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사도우미 박선희를 찾아 그녀와 그녀의 딸과 즉시 이야기해야 해. 이건 매우 긴급한 문제야. 그는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은 할 수 없었다. 먼저 그는 답을 원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존의 열쇠가 금발머리와 겁에 질린 파란 눈을 가진 작은 소녀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책상 위시계는 불길하게 똑딱거렸다. 매 초가 그가 이제 다시 쓰기로 결심한 운명에 대한 카운트다운이었다. 그는 아이의 쪽지를 펴서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다가오는 어둠에 맞서는 부적처럼. 그는 영웅의 손자 김민석이었고 싸우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천대현은 놀라움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년간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며 단련된 직업적인 침착함의 가면이었다. 하지만 김민석의 전화는 그의 평정심에 파문을 일으켰다. 하녀와 그녀의 딸을 찾으라는 조용하고도 긴급한 요청은 그날 밤에 꼼꼼하게 계획된 각본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변칙이었다. 그리고 천대현의 세계에서는 변칙은 위험과 동의어였다. 그는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행동했다. 그는 도시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사복 요원인 그의 최고의 부하 2명을 급파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박선희와 박은지를 찾아내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사이렌도 경보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낌새를 눈치채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한편 김민석은 그의 사무실을 서성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드넓은 공간이 갑자기 우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박은지가 그에게 쪽지를 건넸던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은 진짜였다. 그것은 아이들의 장난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가감없는 공포였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가능성을 헤아렸다. 누가 그런 은밀한 함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그의 집, 그의 일정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쌓아 올린 신뢰의 원은 작았고 여러 겹의 부안과 충성 맹세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쪽지는 침입을, 그의 금빛 정원에 들어선 뱀을 암시했다. 그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낚아챘다. 예, 접니다. 아까의 걸걸한 목소리가 말했다. 지하 서비스 입구. 지금 가는 중일세. 김민석은 대답했고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그의 초고층 빌딩의 심장부로 깊숙이 내려가는 조용한 강철 캡슐인 개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김민석이 살고 있는 세련된 세상의 정반대였다. 그는 평균적인 키와 체격에 쉽게 잊혀질 만한 얼굴을 가졌다. 군중 속에서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제국이었고 그는 한때 그의 할아버지의 가장 신뢰받는 요원이었다.
세상 속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유령 같은 사람이었다. 장군이 사망한 후 강제국은 그가 왔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녹아들어 사라졌다. 강제국, 김민석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강제국의 악수는 굳건했고 그의 눈은 날카롭게 훑으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걱정할 때의 자네 할아버지와 똑같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상황이 어떤가? 그들이 다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 김민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쪽지, 자선 파티, 그리고 가까운 누군가가 그의 몰락을 꾸미고 있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의심. 강제국은 말없이 들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김민석이 말을 마치자 강제국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풍경을 훑어보았다. 아이의 경고라. 강제국은 김민석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가장 오래된 수법이지. 아무도 아이를 의심하지 않아. 그들은 투명인간이거든. 그들의 말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되지. 그는 김민석에게로 다시 돌아섰다. 이 함정은 무력이 아니네. 정교함에 관한 것이야. 그들은 이것을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해.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것으로. 바로 그때 천대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강제국에게 궁금하고도 직업적인 시선을 보낸 후 김민석에게 말했다. 찾았습니다. 박선희와 그녀의 딸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1시간 후에 다른 주로 떠나는 버스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다. 그의 조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사 도우미 박선희는 그녀의 딸과 함께 도시를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 그가 명령했다. 눈에 띄지 않는 차량을 사용해 아무도 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천대현, 강제국이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자네 부하들에게 그들의 짐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라고 하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천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지의 남자에게 보이는 그의 직업적인 존경심은 역력했다. 그는 숨은 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무게는 괴로웠다. 김민석은 자신의 삶에서 승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강제국은 침착함 그 자체였다. 그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보안 장치, 출입구, 시야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파악하는 포식자 같았다. 그의 감각은 아주 미세한 위험의 기미에도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마침내 천대현이 돌아왔다.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아래층 안전한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들의 짐은? 강제국이 물었다. 깨끗합니다. 천대현이 대답했다. 옷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 박은지가 이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고 낡은 고민형을 들어 올렸다.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국은 고민형을 받았다. 그의 큰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잠시 동안 그것을 살폈다. 그의 손가락은 그것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작고 날카로운 비틀림으로 고민형 등 뒤에 있는 숨겨진 칸을 열었다.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전자기기, 도청 장치가 들어있었다. 방 안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 발견이 내포하는 의미는 엄청났다. 누군가가 김민석을 감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순진한 10살짜리 소녀를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
강제국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추적당하고 있었던 것이야. 김민석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수준의 잔인함과 조종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것은 괴물 같은 짓이었다. 그 아이와 이야기해야겠어. 김민석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 그는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소파에 함께 몸을 움츠리고 있는 박은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박선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은지는 작고 떨리는 몸으로 팔을 어머니의 몸에 꼭 감고 있었다. 김민석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은지야, 그가 말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렴. 그 쪽지를 준 건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옳은 일을 한 거란다. 작은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살짝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한 속삭임이었다. 그 아저씨가 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그랬니, 아가야? 김민석이 물었다. 그 아저씨요. 그녀는 속삭이며 다시 눈물을 가득 채웠다. 우리 집에 온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사장님께 그 쪽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김민석의 가슴속 차가운 분노는 얼음으로 변했다. 그는 적의 타락함을 과소평가했었다. 이것은 단지 그를 죽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다.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었니, 은지야? 그는 그녀를 더 겁먹게 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몸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모호했지만 그 묘사는 김민석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것은 아이가 알아차릴 만한 세부 사항이었다. 억지 미소와 차갑고 포식자 같은 눈 사이의 부조화. 그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선희에게로 돌아섰다. 박선희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하죠. 당신과 당신의 딸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박선희는 그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흐느낌이 몸을 뒤흔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남자는 일주일 전에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에 살고 박은지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했다. 그는 김민석이 위험한 사람, 범죄자라고 말했고 그녀가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박은지, 집으로 걸어가는 박은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박은지의 사진들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딸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는 오늘 은지에게 쪽지를 주라고 했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그것이 계획의 일부라고 했어요. 사장님께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사장님께서 비밀 동맹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김민석은 마침내 이해했다. 쪽지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끼였다. 그에게 가짜 안전감을 느끼게 하고
그의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 고안된 심리전의 한 조각이었다. 진짜 함정은 아직 파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옆에 얼굴을 묻은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치명적인 게임의 졸개였고 그녀는 그 게임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만의 순수한 방식으로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녀의 두려움, 떨리는 손, 그녀의 눈에 비친 진정한 공포. 그것이 그에게 무언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한 유일한 것이었다. 전문가 요원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손과 설득력 있는 연기로 쪽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겁에 질린 아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 음모의 배후가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맑아졌고 그의 목적은 확고해졌다. 강제국, 그는 시계에 대고 말했다. 그들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가 줘. 내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내가 말할 때까지 그들을 거기에 있게 해. 그는 박선희에게로 돌아섰다. 내게 말해줘서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보호해서 옳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가 방을 나서자 그날 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파티는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그는 매복에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지형을 알았다. 그는 그의 적이 무자비하고 교활하며 평범한 시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금발머리와 고민형을 가진 10살짜리 소녀에게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작고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용기는 다양한 크기로 온다고 말씀하셨었다. 오늘 밤 그는 그 옛말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김민석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술관으로 가는 길은 도시의 반짝이는 혈관을 통과하는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는 여정이었다. 김민석은 그의 방탄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익숙한 가죽 시트의 사치는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강제국이 침착한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교통, 보행자, 도시의 밤의 리듬을 훑으며 제자리에 없는 것을 찾고 있었다. 김민석이 항상 그의 성공에 대한 증거로 보았던 도시가 이제 사냥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사냥감이었다. 그들은 자네가 그들을 볼 때 반응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강제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 낮은 중얼거림이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파티에 있을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 위해 맨 앞줄에 앉아 있기를 원할 테지. 내 가족 김민석이 말했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잿가루 맛이 났다. 그들 중 한 명임에 틀림없어. 다른 누구도 그런 접근 권한, 지식,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강제국이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유산, 질투, 탐욕. 그것들은 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동기들이지. 그는 김민석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직설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지.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를 믿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 밤 자네는 나와 천대현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게. 천대현은 이미 미술관에 도착해 그의 팀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인력을 2배로 늘렸지만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했다. 그의 부하들은 유령처럼 웨이터, 발렛 파킹 요원, 미술관 직원들 무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얼굴, 제자리에 없는 몸짓, 방구석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웅장한 입구에 차를 세우자 사진 기자들과 기자들의 무리가 앞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의 플래시는 갑작스러운 번개 섬광 같았다. 김민석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 깨지기 쉽고 낯선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는 역할을 연기하는 남자, 자비로운 억만장자, 도시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가면 아래 그의 감각은 최고조의 경계 상태에 있었고 모든 신경 끝이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본능으로 비명을 질렀다. 강제국은 반대쪽에서 내렸다. 잘 재단되었지만 평범한 양복을 입은 눈에 띄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김민석의 사업 동료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얼굴이었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김민석이 군중의 관심을 끄는 동안 강제국의 눈은 이미 옥상, 주변 건물들의 창문, 그리고 군중 속의 얼굴들을 훑고 있었다. 자선 파티는 한창이었다. 미술관의 새로운 신관은 도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유리와 대리석의 동굴이었다. 웃음소리와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드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더없이 행복한 무지의 교향곡이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축하의 밤일 뿐이었다. 김민석에게는 전장이었다. 그는 방 건너편에서 감탄하는 사람들의 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의 누나 김혜진을 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힘들이지 않은 우아함의 기운을 내뿜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남편 한승호가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그의 값비싼 신발만큼이나 세련되었다. 한승호는 부와 권력에 결혼으로 편입된 남자였고 그것을 제2의 피부처럼 입고 다녔다. 그는 항상 너무 열성적이고 너무 야심적이었고 그의 아첨은 김민석이 정확히 꼬집어낼 수 없는 무언가의 힌트를 항상 띠고 있었다. 아마도 분노일 것이다. 그는 그때바 근처에 서성이는 그의 남동생 김진우를 보았다. 손에는 반쯤 비워진 스카치 잔이 들려 있었다. 김진우는 가족의 문제아였다. 그는 잘못된 결정과 자기 연민의 흐름에 따라 인생을 표류해 온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은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성공을 김민석이 훔쳐갔다고 확신하는 비통함의 렌즈를 통해 보았다. 김민석이 방을 가로지르며 악수를 하고 안부를 나눌 때 그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혜진의 차갑고 평가하는 시선, 한승호의 지나치게 열정적인 미소, 김진우의 시무룩한 노려봄. 그들 중 누구라도 이 악몽의 설계자일 수 있었다. 강제국은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는 잔치에 온 유령 같았다. 그는 능숙한 몸짓으로 움직였다. 그의 경로는 겉보기에는 무작위였지만 항상 그를 김민석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하는 위치에 놓이게 했다. 그는 조용한 수호자였다.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방에서 보호의 그림자였다. 김민석은 그의 눈에게로 다가갔다. 혜진아.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석아, 정말 멋져 보여.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한승호랑 방금 당신 연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리 모두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는 말했다. 그의 시선은 한승회계로 옮겨갔다. 한서방, 만나서 반갑네. 민석 반갑네. 한승호는 너무 강하게 그의 어깨를 치며 우렁차게 말했다. 멋진 밤이야. 도시가 자네의 관대함에 충분히 감사할 수 없을 걸세. 자네는 진정한 지역 사회의 기둥이야. 그 말들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김민석은 그 아래에 있는 독을 맛볼 수 있었다. 한승호는 최근 위험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 사실은 김민석이 개인 재무보고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는 절박한 남자였고 절박한 남자들은 절박한 행동을 했다.
그는 변명하고 밭쪽으로 그의 남동생에게로 향했다. 김진우는 미소 짓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그는 술과 경멸이 섞인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왔나 봐. 이 시대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위대함 속에서 일광욕을 하러 왔나? 진우야. 김민석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지 마. 오늘 밤만은. 오, 형의 성대한 파티를 망칠 꿈도 꾸지 않았어. 김진우가 비웃었다. 결국 나는 그저 창피한 남동생일 뿐이잖아. 맞지? 실패자. 매주 형이 문제에서 구해줘야 하는 사람. 그의 남동생의 눈에 담긴 가감없는, 꾸밈없는 증오는 물리적인 타격과 같았다. 김진우는 빚더미에 빠져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의 자업자득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모든 것을 김민석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야심 부족을.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의 남동생에게서 몸을 돌리자 한 웨이터가 다가와 은 쟁반에 담긴 샴페인 잔을 건넸다. 김민석은 그것을 받으려다가 방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제국이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김민석은 즉시 이해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말했다. 곧 연설을 해야 해서요. 정신을 맑게 해야 하거든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지만 김민석은 희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실망? 짜증?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시계가 울렸다. 강제국에게서 온 밀이 정해진 신호였다. 그는 강제국이 기다리고 있는 한적한 장소로 갔다. 그 웨이터 강제국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자네에게 주기 전에 다른 3명에게도 음료를 주려 했네. 그들은 모두 거절했지.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네. 그 음료가 운반 수단이야. 독약인가? 김민석이 물었다. 그의 위가 조여왔다. 더 교묘한 것이지, 강제국이 대답했다. 몇 분 안에 대규모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빠르게 작용하는 비치명적인 화합물일 걸세. 자연스럽게 보이겠지. 자네 나이의 남자가 중요한 연설의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걸세.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로 나올 테고. 사건 종결. 그 계획의 순전한 냉혈한 단순함은 소름 끼쳤다. 그것은 목격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실행되는 깨끗하고 조용한 살인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아내야 해. 김민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에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천대현의 부하들이 그를 쫓고 있어 강제국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서 그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볼 거야. 하지만 자네는 아직 할 일이 있어.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해야 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이 일의 배후는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믿어야 하네. 그 군중 앞에 서서 미소 짓고 희망과 자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동시에 그 방 안에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강제국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했다. 그는 뱀을 구멍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시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그의 인생 최고의 연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처럼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전투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가세, 그는 강제국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의 결심은 강철 같았다. 공연 시간이야. 그가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군중의 박수 소리가 그를 감쌌다. 그의 마음속으로 그는 작은 소녀 박은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단순한 용감한 행동이 그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이용한 괴물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함정은 설치되었지만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고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무대 조명은 김민석의 얼굴에 따뜻했지만 그의 뼈에 자리 잡은 얼음 같은 공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연단에 섰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감탄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들 모두를 보았다. 사업가, 정치인, 예술가, 사교계 인사들, 그리고 그 반짝이는 군중 어딘가에 한 포식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거나 죽기를 기다리며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강하게 웅장한 홀에 울려 퍼졌다. 그는 미래에 대해, 도시의 잠재력에 대해, 그리고 되돌려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들은 익숙했고 그가 수십 번 연습했던 연설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것들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서 격렬하게 날뛰는 혼돈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연기였다. 모든 문장마다 그는 이 세련된 행사의 표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예민하게 인식했다. 그의 눈은 방을 훑었고 그의 가족에게 아주 잠시 머물렀다. 김혜진과 한승호는 앞줄에 눈에 띄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지하는 가족의 전형이었다. 한승호는 그의 연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황홀하게 집중하는 표정이었다. 김혜진은 미소 짓고 있었는데 차분하고 거의 모성애적인 표정이었다. 그것은 김민석의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이 신중하게 구축된 가족적 자부심의 가면이 살인적인 음모를 위한 가면이었을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방 뒤쪽 배 기대어 있는 김진우를 찾았다. 그의 남동생은 듣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잔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분노와 자기 혐오의 유독한 칵테일이었다. 김진우는 엉망이었다. 걸어 다니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일까? 김민석은 항상 그를 나약하다고 여겼지만 아마도 그가 나약함을 훨씬 더 사악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그의 시야 주변에 강제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위안이 되는 무게였다. 강제국은 측면 출구 근처에 서 있었고 자선 파티의 소용돌이치는 흐름 속에서 경계심을 가진 조각상이었다. 그는 김민석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군중을 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 한구석에서 김민석은 다시 그 웨이터를 보았다. 그 남자는 은 쟁반이 이제 비어있는 채로 방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의 불안을 배신하는 미묘한 긴급함이었다. 천대현의 부하들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김민석조차 그들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다. 김민석의 연설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물려받은 봉사와 명예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는 그가 느끼지 못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전투는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진실성,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헌신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작은, 겁에 질린 소녀 박은지를 생각했다. 이 방의 누구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준 그는 이제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기만적인 거미줄에 너무나 잔인하게 얽힌 순수한 생명을 위해서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연설을 마쳤다. 그는 미소 짓고 손을 흔들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이 완료되었다. 그는 두려움도 의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는 즉시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악수와 축하의 물결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능숙하게 군중을 헤쳐나갔다. 그의 마음은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었다. 그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정이 곧 가동될 것이라는 신호. 그는 다시 그 웨이터를 보았다. 이번에는 미술관의 개인 소장품 입구 근처에 있었다. 파티 손님들에게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그 남자는 서비스 문을 통해 미끄러지기 전에 긴장한 듯 어깨 너머로 흘끗 쳐다보았다. 미술관 경비원으로 분장한 천대현의 부하 중 한 명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뒤따랐다. 몇 분 후 김민석의 시계가 진동했다. 강제국에게서 온 단순한 한 단어 메시지였다. 지금 김민석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그는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서늘한 밤 공기는 자선 파티의 답답한 열기에서 벗어난 반가운 안도감이었다. 강제국은 그림자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웨이터가 전화를 걸었네. 강제국은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회용 휴대폰으로. 우리가 신호를 추적했네. 이 건물 안에서 온 것이야. 누구에게 전화했나? 김민석이 물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직 몰라. 전화는 짧았네. 2단어였어. 그가 알아챘습니다. 김민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계획이 탄로났다. 배우는 그가 함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게임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감이었다. 웨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 김민석이 물었다. 천대현의 부하들이 그를 잡았네. 대화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는 중이야. 강제국의 어조는 그 대화가 무엇을 수반할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전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미술관 안에 있고 이제 그들은 절박해졌네. 절박한 적은 위험한 적이었다. 신중하게 구성된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이 차지했다. 살인자는 즉흥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다음 수는 무엇이지? 김민석이 물었다. 강제국에 대한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자네를 여기서 빼내야 해. 강제국이 말했다. 하지만 정문으로 그냥 걸어 나갈 수는 없어.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우리는 서비스 터널을 이용할 거야. 내 부하들이 이미 길을 확보했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화재 경보가 울렸다. 밤을 꿰뚫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자선 파티장에는 혼란이 터져 나왔다. 얼굴의 혼란과 두려움의 가면을 쓴 손님들은 출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야. 강제국이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도망치기 위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야. 혹은 그가 덧붙였다. 그의 눈은 가늘어졌다.
혼란 속에서 자네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전등이 꺼졌고 미술관은 비상 스트로브 조명에 번쩍임만이 깨뜨리는 무서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다. 순수한 원초적 공포의 물결이었다. 강제국은 김민석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다. 이쪽이야. 그는 그를 테라스의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리고 몸을 낮추게. 그들은 어둠 속을 움직였다.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한 쌍의 그림자였다. 혼돈은 그들의 은신처였다. 이제 어둠 속에서 그들을 사냥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방패였다. 김민석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혼돈의 교향곡에 맞서 미친 듯이 울리는 북소리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매복에 직면했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제복을 입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김민석은 친구의 얼굴, 가족의 얼굴, 신뢰하는 동료의 얼굴을 한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미소 짓고 악수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의 죽음을 획책했던 적. 그들이 미술관의 서비스 터널이라는 미로 같은 복도를 탐색하는 동안 오직 강제국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하며 김민석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전에 그는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정은 그에게가 아니라 살인자에게 놓여 있었고 미술관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감옥. 서비스 터널은 콘크리트와 파이프로 이루어진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미로였다. 미술관의 세련된 외관 아래에 숨겨진 지하 세계였다. 공기는 먼지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고 자선 파티의 향기로운 공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일한 소리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위에서 들려오는 공포에 질린 군중의 멀고 둔탁한 비명소리였다. 모든 그림자는 위협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새는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방울은 어둠 속의 발소리 같았다. 그들은 주요 출구를 막을 걸세 강제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압적인 어둠 속에서 낮고 안정된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거야. 옛 도시의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지하관이 있네. 그게 우리의 가장 좋은 탈출구야.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는 통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에 익숙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의 목숨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강제국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에게는 조용한 능력과 목적의식이 있었다. 회의실의 깨끗한 갈등이 아닌 현실 세계의 위험이라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그들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의 길은 강제국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하나의 좁은 빗줄기에 의해 비춰졌다. 김민석의 마음은 의심과 배신이라는 소용돌이였다. 그는 그의 누나의 차분한 미소, 그의 매형에 과장된 칭찬, 그의 남동생의 날 것 그대로의 증오를 떠올렸다. 그들 중 누구라도 이 악몽의 배후일 수 있었다. 그 생각은 그의 심장에 박힌 칼이었다.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깊이 배는 배신이었다. 갑자기 강제국이 멈춰섰고 김민석을 차갑고 축축한 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었다. 김민석은 숨을 참았다. 강제국이 들은 것을 듣기 위해 애쓰며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들었다. 터널의 어딘가 앞에서 희미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발소리였다. 망설이고 몰래 움직이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터널에 있었다. 강제국은 그의 휴대폰의 불빛을 껐다. 그들을 절대적이고 숨막히는 암흑 속으로 몰아넣으며 긁히는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김민석의 심장이 갈비뼈에 쿵쿵거렸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대결. 얼굴 없는 적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낼 순간 그는 강제국이 그의 옆에서 몸을 움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스프링처럼 감겨 있었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기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긴장감으로 삐걱거렸다. 발소리는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김민석은 희미한 숨소리, 옷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민석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누구일까? 그의 매형 한승호일까? 그의 야망이 살인적인 분노로 변한 것일까? 그의 남동생 김진우일까? 평생의 분노에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 더 큰 게임의 졸개? 이를 끝내기 위해 보내진 고용된 살인자. 그때 새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총의 공이가 뒤로 당겨지는 소리. 그 소리는 갇힌 공간에서 불안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밤의 교향곡에 마지막 소름 끼치는 음표였다. 보이지 않는 공격자가 움직이려는 순간 강제국이 폭발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의 나이의 남자에게는 놀라운 속도와 정교함으로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번개처럼 번졌다. 놀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 강제국은 그의 불빛을 다시 켰다. 한 남자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고 그의 뻗은 손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총이 놓여 있었다. 김민석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전문가 부한 요원들이 입는 종류의 어두운 전술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천대현의 부하 중 한 명은 아니었다. 강제국은 남자를 빠르게 수색했다. 그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지갑, 열쇠 꾸러미, 그리고 작은 암호화된 무정의를 발견했다. 그는 전문가야. 강제국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용된 용병이지. 그는 우리의 배우가 아니야. 그는 무정의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한 목소리가 잡음과 함께 차갑게 울렸다. 보고해. 끝났나? 강제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발뒤꿈치로 무정의를 밟아 부셨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터널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절박해지고 있네. 그는 김민석을 보며 말했다. 이를 끝내기 위해 해결사를 보냈어. 그 말은 그들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지. 그들은 의식을 잃은 남자를 어둠 속에 남겨두고 계속 나아갔다. 긴급함의 감정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하관에 도착했다. 미술관에 잊혀진 유물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이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천으로 덮인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한 보초병처럼 서 있었다. 방의 먼 구석에는 커다란 철제 격자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우수관이네, 강제국이 말했다. 그는 근처 공구함에서 꺼낸 소의 지렛대로 격자를 열었다. 이곳은 몇 블록 떨어진 천대현의 부하들이 우리를 태워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김민석이 막 내려가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천대현에게서 온 문자였다. 웨이터를 잡았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은 유령 회사가 공급했습니다. 지금 소유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화재 경보. 단순한 주의 분산이 아니었습니다. 방가쇠였습니다. 무슨 방가쇠? 김민석이 답장했다. 몇 초 후 답장이 왔고 그 단어들은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C4입니다. 무슨 C4? 김민석은 손을 떨며 타자를 쳤다. 신관의 기초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신 그 신관이요. 전체가 폭발하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가 방가쇠였어야 했는데 오작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길 2차적인 방가쇠가 있습니다. 원격 기폭장치. 그리고 기폭장치를 가진 사람이 여전히 미술관 안에 있습니다. 김민석은 강제국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창백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겁에 질린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들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그 계획의 순전한, 괴물 같은 규모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량 살상 행위였다. 수백 명의 손님들, 직원들, 응급구조대원들. 그들은 모두 너무나 뒤틀리고 사악한 게임의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었다. 김민석은 그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 그는 죽음의 선고처럼 공중에 매달린 질문을 내뱉었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천대현의 다음 문자가 왔다.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김민석의 세상을 산산조각낼 이름. 그가 가족, 충성심, 사랑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조롱하는 이름. 그 이름은 한승호였다. 그의 매형.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마지막 소름 끼치는 정보가 왔다. 혼자가 아닙니다. 김혜진과 함께 있고 그들이 기폭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 단어들은 불신과 공포의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그의 누나, 그의 친누나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다. 그 배신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심오해서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아가는 게임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열려있는 격자, 안전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둡고 동굴 같은 미술관을 보았다. 봉인될 준비가 된 무덤.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 그는 강제국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해. 강제국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희미한 빛 속에서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느리고 침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자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을 걸세. 그가 말했다. 괴물 사냥을 하러 가세. 그들은 탈출로의 등을 돌리고 죽어가는 미술관의 심장부로 다시 향했다. 2명의 남자가 군대에 맞서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그들의 신념의 용기였다. 그들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불타는 무덤 사이에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지식이었다.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미술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공포라는 해일의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탈출로였던 서비스 터널은 이제 위험의 심장부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리는 경보는 끊임없이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포효였다. 펼쳐지는 악몽의 배경 음악이었다. 보통 논리와 계산의 요새였던 김민석의 마음은 이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친누나의 배신은 너무나 깊고 개인적인 상처여서 그들이 직면한 물리적인 위험을 압도했다. 그들은 옥상으로 향하고 있을 거야. 강제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을 뚫고 나왔다. 그곳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탈출 지점이야. 헬리콥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는 잠시 멈추고 김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의 시선을 맞추도록 강요했다. 자네는 이제 보게 될 것에 대비해야 해. 그들은 이성적으로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김민석은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가 함께 자랐던 누나, 그가 보호하고 부양했던 그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괴물, 그의 누나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비스 터널에서 메인 홀로 나왔다. 완전한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샴페인 잔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뒤집힌 테이블과 버려진 신발들은 난파선의 잔해처럼 흩어져 있었다. 공기는 연기 냄새로 자욱했고 스프링클러가 작은 화재를 진압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방을 가로질러 물을 뿌려댔다. 남아있는 손님들은 미술관 보안 직원들과 천대현의 부하들에 의해 출구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우아한 저녁 복장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혼란 속에서 김민석은 웅장한 계단으로 가는 명확한 길을 보았다. 위층과 옥상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였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천대현의 목소리가 강제국의 이어피스에서 들려왔다. 그는 그것을 이제 김민석과 공유하고 있었다. 시각 확보. 그들은 3층 골동품 전시관에 있습니다. 옥상으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금고는 도난, 화재, 심지어 직접적인 폭탄 폭발로부터 귀중한 유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시설이었다. 그것은 요새 안의 요새였다. 왜 금고지? 김민석이 속삭이듯 물었다. 완벽한 벙커야, 강제국이 대답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폭발을 견뎌낼 수 있어.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들이 유일한 생존자가 될 걸세. 안에 보관해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것은 숨막히는 대담함과 소름 끼치는 잔인함의 계획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와 그의 유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우려 계획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며 그들은 2계단씩 빠르게 올라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중의 느리고 공포에 질린 움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2명의 남자였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골동품 전시관은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아래층의 경보와 군중의 비명소리는 이제 멀고 둔탁한 포효가 되었다. 고대 문명의 귀중한 유물들은 유리 진열장에 서 있었고 현대 야만 행위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홀의 먼 끝에는 금고의 거대한 원형 강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승호였다. 그의 얼굴은 승리적인 분노의 가면이었다. 그는 그의 손에 작은 검은색 장치를 쥐고 있었다. 기폭장치. 민석, 그는 독이 가득한 만족감으로 말했다. 와줘서 정말 기쁘군. 자네가 이것을 보러 여기 있기를 바랐어. 톰슨 가문의 유산의 마지막 결말. 그의 뒤에서 김혜진이 금고에서 나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차갑고 파충류 같은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김민석을 남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곧 제거될 장애물, 불편함으로 보았다.
이럴 필요는 없었어, 민서가. 그녀는 어떤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관대했더라면, 리처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그냥 줬더라면. 받을 자격? 김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나는 그에게 내 회사에서의 지위, 후한 월급, 그가 꿈만 꿀 수 있었던 호화로운 삶을 줬어. 그가 뭘 더 원할 수 있었겠어? 그는 존경을 원했어. 김혜진이 외쳤다. 그녀의 신중하게 유지했던 평정심이 마침내 깨졌다. 그는 당신의 자선 대상이 아니라 당신과 동등해지고 싶었어. 당신은 항상 우리를 깔봤어. 완벽한 삶, 완벽한 명성, 완벽한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진 당신.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해결책이야. 김민석이 그녀의 분노에 맞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되받아쳤다.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이, 당신이 탐낸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유산을 파괴하는 것이. 한승호는 웃었다. 조용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묵한 홀에 울려 퍼졌다. 유산? 이건 유산에 관한 것이 아니네, 민석. 이건 재설정,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야. 이 건물이 무너지면 나의 모든 빚, 모든 나의 실패는 자네 속에 묻힐 걸세. 그리고 자네가 사라지면 톰슨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옛것의 제위에 세워진 새로운 유산. 그는 기폭장치를 들어 올렸다. 끝났네, 민석. 자네가 졌어. 그가 말하는 동안 강제국은 홀의 옆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진열장을 엄폐물로 사용하며 그는 움직였다. 한승회에게 달려들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홀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김혜진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이브닝백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총소리는 갇힌 공간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다. 강제국은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그는 쓰러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승우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했다. 그는 기폭장치를 들어 올렸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더 이상 게임은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김민석이 행동했다. 그는 근처 받침대에 있던 무거운 청동 로마 황제 흉상 조각상을 잡고 온 힘을 다해 한승우에게 던졌다. 그 조각상은 한승우의 가슴을 때렸고 그를 뒤로 휘청거리게 했다. 기폭장치는 그의 손에서 날아갔다. 그 작은 검은색 장치는 세련된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졌고 열린 금고문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김혜진은 다시 발사했지만 김민석이 큰 석관 뒤로 몸을 숨기면서 그녀의 총알은 빗나갔다. 마지막 절박한 끝판왕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잠든 역사로 가득 찬 방에서 혼란스럽고 치명적인 춤이었다. 과거의 유령들에게 둘러싸인 미래를 위한 전투였다. 김민석은 단 한쪽만이 이 방에서 걸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의 누나와 그녀의 남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다. 총성 후의 정적은 공허하고 윙윙거리는 무우였다. 고대 석관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김민석의 심장이 그의 갈비뼈에 쿵쿵거렸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 쳐다보았다. 김혜진은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기괴한 장난감처럼 보였다. 한승호는 기폭장치를 향해 몸을 웅크렸다. 그의 얼굴은 절박한 탐욕의 가면이었다. 반면에 강제국은 바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어두운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김민석은 끝판왕 게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거운 석관 뚜껑을 밀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신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돌판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주의 분사는 성공했다. 김혜진은 움찔했고 그 순간 김민석은 돌진했다. 그의 누나가 아니라 한승회계로. 그가 기폭장치에 막 손을 뻗었을 때 그를 덮쳤다. 두 남자는 분노에 뒤얽힌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한승호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궁지에 몰린 동물의 분노에 의해 힘을 얻어. 하지만 김민석은 차갑고 통제된 본능으로 싸웠다. 그는 몸을 비틀어 한승호의 추진력을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했고 그의 매형의 머리를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내리쳤다. 한승호의 몸은 축 늘어졌다. 김민석은 기폭장치를 낚아챘다. 그가 그것을 가졌다. 끝났어, 혜진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그는 그의 누나를 향해 돌아섰다. 기폭장치를 그의 주먹에 단단히 쥔 채.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처음으로 김혜진의 얼굴에 순수한 공포가 나타났다. 그녀는 총을 들어올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민석아. 그녀가 애원했다. 아니면 그는 도전적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네 친동생에게 총을 쏘겠다고? 돈이 정말 이렇게까지 될 가치가 있어.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는 흐느꼈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난 때를 따라 길을 만들었다. 한승우가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 우리 자신만의 것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고백은 너무나 한심하고 나약해서 마지막 파괴적인 타격이었다. 이 전체 악몽은 그녀의 불안감과 그녀의 남편의 교활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선택했어. 김민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막힐 듯한 슬픔으로 무거웠다. 모든 사람보다 그를 선택했어. 갑자기 의식을 잃은 척했던 한승호가 달려들었다. 그는 김혜진의 손에서 총을 낚아채 김민석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라이벌을 겨냥하는 대신 그는 부상당한 강제국의 뒤에 서서 총을 그의 머리에 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해. 한승우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미친 듯한 빛으로 번뜩였다. 이제 내게 기폭장치를 줘, 민석. 그렇지 않으면 이 노인은 죽을 거야. 김민석은 강제국을 보았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하지마. 하지만 김민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좋아, 한승호. 그는 겉으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겼어. 그는 기폭장치를 내밀었다. 한승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고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을 때 김민석은 그가 예상치 못한 마지막 행동을 했다. 그는 장치를 던지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무장되었다. 김민석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원격은 비활성화되었어. 이제 이것을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르면 우리 모두 함께 죽는 거지. 한승호는 얼어붙었다. 허세 부리는 거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가? 김민석이 물었다. 그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그의 엄지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너는 오늘 밤 모든 선을 넘었어. 순진한 아이를 이용했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 했어. 거기서 돌아올 수는 없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네가 다시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대치는 절대적이었다. 깜빡이는 빨간 불빛은 그의 얼굴에 지옥 같은 빛을 드리웠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항상 그랬던 군인이 되었다. 궁극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된. 긴장이 깨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혜진은 마침내 그녀의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된 괴물을 보았고 선택을 했다. 절망에 찬 날 것 그대로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녀는 한승우에게 달려들었다. 총이 발사되었고 총알은 빗나갔다. 한승우가 비틀거리자 강제국은 마지막 영웅적인 노력으로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한승우는 넘어졌고 그의 머리는 돌받침대의 모서리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텅 빈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끝이었다. 내려앉은 침묵은 심오했다. 그녀가 남편의 시신으로 기어가는 김혜진의 거친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깼다. 천대현과 그의 부하들이 그때 총을 꺼내고 방으로 들이닥쳤다. 끝났네, 천대현. 김민석이 목이 쉰 속삭임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후 몇 주는 흐릿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실패한 테러 음모였다. 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한승호는 배후였고 김혜진은 그의 조종당한 피해자였다.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김민석이 사랑했던 누나의 텅 빈 껍데기였다. 강제국은 회복되었고 어떤 대가도 거절한 채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석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는 공허함만을 느꼈다. 배신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몇 달 후 그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 그의 비서가 방문객을 알렸다. 하녀의 딸 박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 밤에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밝았고 그녀의 미소는 수줍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시켰던 낡은 고민형을 내밀었다. 내 고민형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맑고 달콤한 종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은 이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된 그녀의 단순한 용감한 행동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녀는 첫 번째 도미노였다. 거대한 어둠을 드러낸 작은 빛이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는 한승호와 김혜진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박은지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족의 배신의 흉터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살짜리 소녀의 용기는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 상기시켜준 작은 소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잠시 동안 거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나 늦은 밤 드라이브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편히 쉬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모두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